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3 대학 수학능 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경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 어떤 그 출제 경향 패턴 그리고 앞으로 학습법 등 간단하게 총평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제 해설 강의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A, B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건데요. 자, A에서는 B와 달리, 여러분 문제는 계획 또는 시장 경제 중에 하나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 단서 나왔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원활하게 생산 소비됩니다. 그쵸? 뭐 이기심, 자원의 효율적 사용. 결국 뭐냐면 A는 B와 달리니까 A가 시장 경제가 되고요. 자, B가 그러면 계획 경제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1번. 자, A에서는 시장 경제니까 경제적 요인을 강조. 정답입니다. 1번 정답 딱 떨어지고요. 2번. 이런 계획 시장 모두 경제 문제는 발생하죠. 둘 다 희소성에 의해서. 3번. 자, A에서는 B와 달리 정부의 명령에 의한 자원 배분은 계획 경제가 중시하는 거니까 위치가 바뀐 겁니다. 자, 4번. 자,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건 시장경제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고요. 5번. 자, A와 B에서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자, 이익을 균등하게,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번 정리됐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그림은 민간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데 A와 B는 각각 가계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미 여기서 시장을 줬으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실물이 나와 B, 그리고 A에서 생산 요소 시장으로 실물이 나가니까 그럼 A가 가계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럼 B는 기업이 되고, 그럼 가시장은 자, 생산물 시장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기억의 화폐의 흐름은 가계 입장에서의 분배 소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나가는 실물이니까 재화 서비스 생산물이 되겠죠. 그럼 1번. 자, A는 이윤극대화, 아니죠. 가계지. 그래서 이윤극대화가 틀린 거죠. 효용극대화고. 2번. B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가 됩니다. 3번. 노동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 자, 출판사의 도서 판매 수입은 기업의 판매 수입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화폐 흐름이죠. 분배 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럼 5번. 자, 운송회사의 택배 서비스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죠. 정답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그럼 2번 정답. 5번.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자, 우리 2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야. 여러분,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자, 그럼 이 정의 자체가 바로 가가 뭐가 되겠어? 희소성의 정의가 되잖아.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기본적 경제 문제 3가지가 발생하는 거지. 그쵸?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9월 평가원은 특히 개념 확인 문제가 좀 생각보다 많았어요. 개념 확인 문제가. 그래서 1번. 희소성이 있는 재화는 경제재가 되죠. 틀렸고. 2번. 자, 기억은 생산물의 분배 방식 결정이다.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 문제죠. 분배 방식 틀렸고요. 3번. 니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사례로 기업이 신규 고용 대신 노동 대신 자동화 설비. 그럼 이건 뭡니까? 자본의 투입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즉 생산 요소의 결합과 배분 문제 맞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보면 디귿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근데 디귿의 사례로 기업이 휘발유 자동차 대신 전기 자동차, 이거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죠. 틀렸네. 5번. 자, 그럼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경제 문제 해결 기준은 효율성, 달리가 틀렸죠. 기억과 니은 모두
경제 문제 해결 기준으로 효율성이 고려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도 평이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볼게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기억. 공유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사회자의 의견은 뭐냐면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할 건 이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과 그리고 경합성을 띠죠. 그 결과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황폐화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갑은 공유 자원을 사유하여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공유지의 비극의 대표적 해결 방법은 소유권의 부여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유화해서 돈을 내고 해결한다는 얘기는 비배제성을 배제성으로 바꿔주자는 거고, 을은 공유 자원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여 통제해야 된다. 즉 정부가 개입하여 통제. 그렇죠? 그런데 병은 돈을 내게 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사용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하도록 맡겨두자는 거죠. 그럼 기억. 자, 기억의 사례로, 보기 기억이야. 기억의 사례로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목초지. 그쵸? 이 목초지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목초지는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나의 소비가 결국 목초지의 풀의 사용에, 목초지 풀의 사용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유 자원에 해당하죠. 니은. 자, 기억. 기억은 공유 자원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이 틀렸네.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거죠. 들렸고. 자, 디귿. 자, 그치. 갑은 기억에 배제성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맞죠? 그리고 리을 갈게요. 자, 병은 을과 달리 시장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여러분, 정부 개입은 을이잖아. 그래서 을은 병과 달리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돼요? 자,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그럼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직까지도 이렇게 평이해. 대부분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무슨 문제야? 단순한 개념 확인 문제야. 그렇다고 문제의 유형을 뭐 꼬아서 낸 것도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9월 달보다 수능이 조금 더 당연히 어렵게 출제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당황하게 하는 게 수능의 취지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소 40점 이상을 확보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40점이 확보가 되면 최소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엔 2문제 또는 3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이지. 그래서 어쩔 때는 45점까지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면 원하는 성적 또는 원하는 성적 이상의 성적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도 연습 많이 했잖아.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비자는 가불병만으로 구성된 XJ 시장이 있어. 그래서 표는 XJ 추가 한 개 소비에 한 개 추가 소비에 따른 가불병의 자 지금 최대 지불용이 금액을 나타내고요. 자, 현재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냐면 5만 원이야. 그렇죠? 단 소비자는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균형 가격과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균형 가격과 같아지는 수량까지 한 개 단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격이 지금 5만 원이니까 값은 첫 번째 구입하고 두 번째 구입. 왜? 우리 재화의 구입 조건은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거나 클 때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 값은 5개를 모두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을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구입을 하는 거고, 자, 병은 하나, 둘, 셋, 5만 원까지니까, 자, 3개까지 구입을 합니다. 그럼 총 구입량은 5 더하기 4 더하기 3, 그래서 12개가 되죠. 그래서 기억에 균형 거래량은 9개가 틀린 거야. 균형 거래량은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럼 니은. 자, 그러면 갑의 소비자 잉여는 을과 병의 소비자 잉여를 합한 것보다 크다? 그럼 볼까? 여러분, 갑의 소비자 잉여는 일단 5개 모두 구입하고 9 빼기 5, 4, 8 빼기 5, 3, 7 빼기 5, 2, 1, 0 이렇게 돼서 4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6만원, 10만원. 그래서 갑의 소비자 잉여는 자 10만원이 되는 거고, 그럼 을과 병의 소비자 잉여. 자, 을은 4개 구입했었고 병은 3개죠. 그럼 8 빼기 5, 3, 2, 1, 0. 그쵸? 3만원, 2만원, 만원, 0. 이게 소비자 잉여고, 병은 7 빼기 5, 2, 1, 0. 그럼 3, 4, 5, 6, 7, 8, 9. 그래서 을과 병의 소비자 잉여를 합한 것은 9만 원이죠. 따라서 갑의 소비자 잉여는 을과 병의 소비자 잉여를 합한 것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자, 그럼 이번에는 을과 병의 소비 지출 금액을 합하면 여러분, 을은 4개를 사고요. 병은 3개를 사잖아. 그럼 결론은 7개를 얼마 주고 사는 겁니까? 5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가격이 5만 원이니까 그럼 44만 원 틀렸죠. 75, 35 틀렸고요. 자, 그럼 리을. 자,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이 지금 5만 원인데 공급이 변화해서 예를 들어 공급이 감소했겠지. 가격 외에는 8만 원이 되면 균형 가격이 8만 원이 되면 X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여러분, 자, 균형 가격이 이제 8만 원이 됩니다. 그럼 갑은 자, 9, 8 2개 구입하고 을은 8, 하나 구입하고 병은 구입하지 않죠. 따라서 X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갑과 을 2명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정답은 우리 니은 그리고 리을이니까 정답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니은, 리을 4번. 그럼 우리 5번까지 정리가 된 거야. 5번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럼 다음 문제 6번 문제 갑니다. 그림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정확한 개념 문제잖아. 그쵸? 보통 이런 문제 한번 항상 나옵니다. 자, 세모기업이 보여준 가해 사례. 운동화를 생산하는 세모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여 기존에 없던 X제를 출시했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거잖아. 새로운 시도. 그쵸? X제는 센서가 부착된 운동화와 스마트 안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조깅을 하면서 가상현실을 즐기고 스마트 안경으로 운동화의 센서를 통해서 전송된 운동기능 및 건강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마트 안경에 뭐 운동량 이렇게 뜬다는 거야. X제는 출시와 함께 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출시한 거야. 그런데 다행히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죠. 대박이 났다 이런 의미겠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성공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업가 정신 또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지.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 2번.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기업가 정신 이퀄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또는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했다.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노동자의 권리보호 제시문에 관련 없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 내용도 없죠. 불공정 거래와 담합 관련 내용도 없고요. 사회 간접 자본, 도로 항만 이런 것들 생산 관련 내용 없죠. 그래서 아마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6번 문제 정답 2번까지 확인이 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갑과 을은 자, 네모 여행사로부터 자, 추천받은 여행 상품 A와 B 중 하나를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한대요. 표는 A에 대한 갑의 편익과 가격, 을의 편익 블랭크 가격, 자, B에 대한 갑의 편익과 가격, 그리고 을의 편익과 가격이 나와 있죠. 자, 단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돼요?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까요? 자, 갑이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얼마니? 여러분 보세요. 갑이 A를 선택한대. 그럼 A 선택에 자, 기회비용이 얼마냐잖아. 근데 우리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야. 그럼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인데, 자, 이런 명시적 비용을 잘 봐. 갑이 A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100만 원이죠. 그럼 명시적 비용은 100만 원이고요. 근데 갑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A를 선택했죠. 그럼 뭐를 포기했어? B를 포기했고요. 그럼 갑의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의 2, 100 빼기 80.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20이 돼서 갑의 A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A 선택의 기회비용은 12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럼 2번. 갑은 B를 선택한다. 한번 해보자고. 갑은 A 선택도 가능하고 B 선택도 가능한데 갑이 만약에 A를 선택해, 우리가 기회비용 구했으니까. 그럼 기회비용은 120인데 그럼 갑이 A를 선택할 때 편익은 얼마야? 150이잖아. 그럼 갑의 A 선택의 순편익은 편익 150에서 120을 빼줬더니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플러스 30만 원 나오잖아. 순편익이 양의 값이지. 그러면 A 선택이 합리적인 거니까 갑은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하고요. 만약에 그럼 만약은 아니고 A 선택의 순편익을 구해봤으니까 B 선택의 순편익을 구해볼까? 그럼 B 선택의 순편익은 B의 편익, 갑의 경우에 B의 편익 100에서 명시적 비용 80 빼주고 거기다가 암묵적 비용, 포기한 갑의 이익 50까지 빼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갑은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합니다. 돼요? 그럼 2번 틀렸고, 그럼 이제 3번 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을이 A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 여러분, 을이 A를 선택할 때 우리는 편익이 얼마인지 몰라. 그치? 하지만 명시적 비용은 100만 원이고요. 을이 A를 선택하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의 이익이잖아. 그럼 120 빼기 80 하면 40이 되는 거죠. 틀렸네. 4번. 기억이 자 140보다 클 경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억이 140보다 클 경우 을은 B를 선택한다.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우리 만약에 기억이 140이라고 쳐봅시다. 자, 기억이 140이다. 그럼 그러면 기억이 140보다 클 경우 을은 B를 선택한다. 그럼 볼까요? 여기다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럼 을은 B를 선택할 때 순편익을 구해보면 되잖아. 그럼 을은 B 선택의 편익이 120이고요. 명시적 비용은 80이야. 명시적 비용은 80. 자,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의 이익인데, 자, 문제에서 기억이 140보다 크다. 140보다 크다면 암묵적 비용이 140보다 큰 값에서 100을 빼준 게 A의 이익이 되죠. 그럼 요 값이 40보다 커지는 거야. 그쵸? 암묵적 비용이. 그럼 합이 120보다 커지니까 이때는 순편익이 음에 나오겠지. 따라서 기억이 140보다 크다면 B의 순편익은 음에 나오기 때문에 B를 선택한다가 틀린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A 순편익 구해보면 이게 140보다 클 때 A 순편익은 당연히 양의 값이 나오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봐. 따라서 을은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봐봐. 이 값이 140보다 클 때 을의 A 선택의 순편익은 편익이 140보다 큰 값에서, 자, 명시적 비용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명시적 비용은 100이 되고요.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120 빼기 80이니까 40이지. 그럼 기회비용이 140인데 편익이 140보다 크니까 A 선택의 순편익은 양의 값이 나와서 기억이 140보다 크다면 을은 A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돼요? 오케이. 4번도 틀렸고. 자, 그럼 마지막 선택지 5번이 보면, 자, 이번에는 A의 가격이 100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여러분 볼까요? A의 가격이 120으로 인상되면 우리 아까 앞에서 구했잖아. 명시적 비용이 이제 100이 아니라 120이 되고요. 그럼 150에서 140을 빼주면, 자, 순편익은 이제 플러스 10.
자, 1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양의 값이니까 여전히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따라서 A의 가격이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값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딩동 맞는 거죠. 그럼 7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7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갑니다. 그림에 나타난 환율 변동에 대한 자,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8번 문제가 자, 환율 문제죠. 그런데 20번 문제가 환율 문제는 아니지만 또 환율이 한 번 더 나오지. 볼게요. 8번 환율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단 원달러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아. 자, 그럼 일단 T기에서 T 플러스 1기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요. T 플러스 1기에서 T 플러스 2기 사이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잖아. 그런데 일반 어려운, 이 내용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바로 이제 보기 들어갑니다. 기억.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는 T 플러스 1년이 여러분 T 플러스 1년의 T년에 비해서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했죠. 그런데 하락한다가 틀린 거죠. 기억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년에 하락했지.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잖아. 이유는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해서 따라서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 하락한다. 맞죠? 자, 디귿. 자,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와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요.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증가한다. 여러분 보세요. 환율이 어떻게 돼서 상승하면 당연히 동일한 달러에 대해서 원화를 더 지불해야 되잖아. 따라서 왜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T 플러스 1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증가한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자, 미국인의 우리나라 여행 경비 부담은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감소하죠. 왜? 환율이 상승하면 동일한 달러를 지불하고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의 우리나라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니은,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8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9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 찾읍시다. 그림은 각국의 X의 시장을 나타내고요. 현재 이점에서 균형. 각국 정부는 X제 시장에서 1안과 2안 중에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단 1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암시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자, 볼까? 자, 우리 1안부터 갈게요. 자, 1안은 가격 상한을 P1으로 설정하는 가격 규제. 그럼 1안은 가격 상한을 P1, 균형 가격보다 낮은 P1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격 상한은 결국 최고 가격이고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죠. 그쵸? 유효한 가격 규제 정책이 되는 거야. 자, 2안. 소비자에게 단위당 P0에서 P1만큼의 조세. 그럼 여러분 P0에서 P1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수요가 감소할 거고 조세 부과 X만큼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지. 그러면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나면 자, 새로운 수요 곡선이 요렇게 바뀐다. 그쵸? 여기가 P0, P1.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봐봐. 1안과 2안의 시장 거래량을 봐야 돼. 1안은 최고 가격 규제를 통해서 일단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서 요 점에서 시장 거래. 그럼 거래량이 Q1인데 2안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요게 새로운 균형점이 되지. 그럼 여기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돼요? 그러면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안이 시행될 경우에 판매 수입은 여러분 1안이 시행될 경우는 P1 가격의 거래는 Q1까지만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판매 수입은 P1 곱하기 Q1이 되는 거야. 2번. 그럼 1안이 시행될 경우에 초과 수요는 Q1에서 Q2죠.
Q0, Q1이 아니라 Q1, Q2. 돼요? 2번도 틀렸고. 3번. 자, 그럼 이안이 시행될 경우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현재 시장 거래량이 여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Q1과 Q0 사이에 존재하고 그러면 요 거래량이 여기지. 여기 곱하기 얼마야? 단위당 거래량 곱하기 P0, P1만큼의 조세니까 P0, P1은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Q1이 틀렸죠. Q1보다 많죠. Q1보다 많다. 조세 수입은. 그 다음에 4번. 시장 거래량은 1안일 때는 Q1이죠. 그런데 2안은 1안보다는 많지. 그래서 1안이 시행될 경우가 2안이 시행될 경우보다 적다로 바꿔줘야 돼. 4번도 틀렸고. 그럼 마지막이죠. 5번 선택지를 보면 여러분 생산자 잉여를 보세요. 생산자 잉여는 첫 번째 1안이 시행될 경우 여러분 생산자 잉여니까 자 1안은 우리 P1으로 가격을 최고화 규제해서 1안의 생산자 잉여는 이 빗금친 면적이 되고 그럼 2안의 생산자 잉여는 새로운 균형 여기잖아. 그럼 2안의 생산자 잉여는 요 면적이 되면서 1안의 생산자 잉여보다 요만큼 더 클 수밖에 없죠. 생산자 잉여가. 따라서 1안이 시행될 경우가 2안이 시행될 경우보다 작다 맞는 선택지가 되죠. 특히 여러분 이런 그래프 분석 계속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럼 9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야. 자, 표는 현재까지 갑의 소득 및 지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래 회전판을 한번 돌려서 멈춘 후에 기억 화살표가 가리키는 칸에 적힌 지시를 따르면 갑의 소득이나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면 현재 갑은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나 다라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화살표에 따라. 자, 그럼 일단 가부터 볼까요? 그럼 여기 주식배당금 20만 원이 나왔는데 일단 쓰는 거야. 주식배당금 20만 원은 재산소득이지. 경상소득 중에 재산소득이 되고요. 사회보험료 50만 원은 지출 중에 비소비 지출이 됩니다. 대출이자 20만 원도 지출 중에 자 비소비 지출이 되고요. 자 친구로부터 생일 축하금 30만 원을 받았어. 이건 어쩌다 한 번이니까 이거는 자 비경상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는 하나하나 잡았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갈게요. 자 기억이 가일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칸이 가일 때 그럼 비경상소득은 120만 원이다? 아니죠. 주식배당금은 재산소득으로 경상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비경상소득이 20만 원 넣는다는 게 틀린 거죠. 2번 기억이 이번엔 납니다. 그럼 비소비지출이 되니까 그러면 비소비지출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준 게 처분가능소득이죠. 그럼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면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해야 되죠. 그렇죠? 틀렸고 3번 이번엔 기억이 다입니다. 다도 비소비 지출이지. 그러면 경상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왜? 경상소득 변화 없을 거고 소비 지출 변함 없고요. 다일 때는 비소비 지출만 변하기 때문에 경상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 3번 정답. 4번 이번엔 기억이 리을이야 라야. 그럼 비경상소득이니까 경상소득 대비 비경상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야. 경상소득 그대로인데 증가하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거죠. 4번 틀렸고 자 이제 5번 볼게. 자 전체 지출에서 전체 지출이 있죠.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억이 나일 때보다 기억이 다일 때 높습니다. 틀렸죠? 왜냐면 둘 다 비소비지만 이건 50만 원이고 이건 2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지출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일 때보다 나일 때가 높은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전체 20문제 중에 일단 10번까지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건데, 일단 문제가 단서가 나왔죠. 소비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 그러면 이런 소비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의 시장 상황, 그러면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A와 B는 각각 기업 시장 균형점과 사회적 최적 균형점 중에 하나이다. 단 XJ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대. 그럼 여러분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는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균형점이 하나는 시장, 하나는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A와 B를 동시에 지나는 공급 곡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장 균형 최적 시장 수요 곡선, 사적 수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지. 사적 편익을 반영한 사적 수요, 그리고 사회적 수요. 그러면 여기가 시장 균형, 여기가 최적 균형이고, 반대로 요게 요 수요가 사적 편익을 반영한 사적 수요, 그리고 사회적 수요가 되면 여기가 시장 균형, 여기가 사회적 최적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서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그럼 기억. 자,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대. 그럼 여러분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소비 측면의 과다 소비니까 여기가 사적 수요고 요 아래가 사회적 수요겠지. 그럼 B가 실제 시장 균형 거래량이 돼. 그럼 B가 기억, A는 니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이렇게 따라주면 되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이번에는 A가 기억이고 A가 기억, 그리고 B가 니은이면 A가 시장 균형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외부 경제 과소 소비죠. 그러면 자, XJ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된다. 맞죠? A가 시장 균형이고 B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면 최적 균형점에 비해서 시장 거래량이 적잖아. 왜? 과소 소비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도 맞고요. D급 볼까? 자, A가 이번에는 A가 기억이고 시장 균형이 A고 B가 사회적 최적 균형 수준이라면, 그런 문제는 외부 경제 과소 소비잖아. 그러면 소비 증대를 유도해야 되니까 실제 시장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대책이 되겠죠. 그런데 XJ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여, 여러분 세금 부과하면 수요가 더 감소하잖아. 따라서 대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세금 부과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리을. 여러분 A가 니은이래. 이번에는 A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고, 그럼 B는 시장 균형점이겠죠. 그럼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상황인데, 그럼 이 사례로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독감 전파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여러분 독감 예방 접종은 대표적인 무슨 사례냐면 외부 경제의 사례죠. 이거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시장에서 바람직한 어떤 최적 균형 거래량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 A가 다시 니은이고 시장 균형, 그리고 다시 A가 니은 사회적 최적 균형이고, 그럼 B가 기억 시장 균형이면 이건 대표적인 외부 불경제 과다 소비 사례 뭐 있어? 흡연이 대표적인 거죠. 그쵸? 흡연의 폐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는 기억, 니은,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1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이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특 보면서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약간 조금 더 단순하게 출제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은 관세 부과의 효과가 기존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아예 직접 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지만, 지금처럼 일단 그래프 내용을 제시문을 통해서 단서를 주면 여러분이 관세 부과의 효과의 내용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한번 볼게요. 자, XJ 국제 가격은 일단 6달러로 일정합니다. 차근차근 그려볼게. XJ 국제 가격은 6달러로 일정하고요. 각국은 국제 가격으로 XJ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각국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거야. 그리고 갑국은 엑스제를 T기에는 관세 없이 수입했죠? 그러면 국제 가격으로 수입한 거지. 그러나 T 플러스 1 시기에는 수입하는 엑스제 한 개당, 즉 한 개당 6달러에 수입하고 있는데 2달러의 관세를 부과한 결과 관세 수입이 40달러가 됐대요. 그럼 여러분 관세 수입은 어떻게 구하냐면 수입량 곱하기 관세 액수야. 그런데 관세 액수가 개당 2달러인데 관세 수입이 40달러가 됐다는 얘기는 수입량이 관세 부과 이후에 20개라는 거. 요거 잡고. 수입량이 관세 부과 이후에 20개. 그러니까 20개 곱하기 2달러 하면 관세 수입이 40달러가 되겠죠. 그럼 아래 표는 자, 시기별 무역 정책에 따른 각국 엑스제 국내 소비량과 국내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고. 자, 각국의 상황을 보는 거야. 각국의 상황. 자, 그럼 이거 조금 삐뚤어졌죠. 다시. 자, 각국의 상황을 보면 일단 각국 내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자, 각국 내에서 우상향하는 공급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엑스제. 그래서 국내 수요, 국내산 엑스제 공급 곡선인데, 자, 현재 시장 균형 가격이 있을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여기가 이제 시장 균형인데, 일단 먼저 T기에는 관세 없이 수입했어. 근데 국제 가격 6달러. 자, 그럼 여기가 6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 가격이 되고요. 여기가 6달러입니다. 이게 T기야. 근데 T시기의 국내 소비량은 110개잖아. 그러면 여기가 국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여기가 110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국내 생산량은 국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점이니까 여기가 50개가 되고요. 그 결과 수입량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10 빼기 50인 차의 개수 빼주면 60개가 수입량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어딨죠? 아, 이게 블랭크 기억이니까 아직 모르고. 그럼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제 T 플러스 1 시기에는 정부가 이제 2달러의 관세를 부과해. 그럼 2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여기가 자 8달러가 되고요. 그럼 8달러는 관세 포함 수입품의 가격이지. 그러니까 수입품은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야. 수입품은 여전히 수입 가격은 6달러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관세 포함해서 국내에서 수입품이 8달러에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 국내 소비량이 몇 개가 되냐면 이제 90개로 줄어들어. 그리고요, 이때 국내 생산량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우리 아까 위에서 했죠. 수입량이 몇 개가 돼? 수입량이 20개지. 그럼 우리가 여기가 국내 생산량이 몇 개가 돼야 수입량이 20개가 되겠어? 70개가 돼야 20개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관세 부과 이후에 수입량은 70개에서 90개, 90배 빼기 70회야 20개가 수입량이 되니까, 그리고 요 면적 20개 곱하기 2달러 요 면적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되기 때문에 1번 기억은 80이 아니고요. 기억은 70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80이다가 틀린 겁니다. 되죠? 그럼 1번 틀렸고, 그럼 2번 봐봐. 자, T시기에 X제 국내 소비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여러분 T시기에 X제 국내 소비량은 방금 했죠. 110 분의 자 수입량은 110에서 50을 빼주니까 60입니다. 여러분 50%면 110분의 55가 되면 50이지. 근데 110분의 60이니까 50%보다 크다가 돼야 돼. 2번 틀렸고. 그럼 3번. 그럼 T 플러스 1 시기에 각국의 X제 소비 지출액은, 여러분 T 플러스 1 시기에는 각국에서 X제를 얼마 90개 사죠. 소비량이 90개인데 그때 가격은 8달러니까 89, 72죠. 그래서 540달러가 아니라 720달러가 됩니다.
4번. 그럼 이제 T 플러스 1식이 자, 각국의 X제 국내 생산자 잉여는 T기에 비해서 여러분, T기의 국내 소비자 잉여는 다시 국내 생산자 잉여는 요면적이잖아. 그런데 T 플러스 1시기가 되면 국내 생산자 잉여가 요면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자 잉여가 자, 얼만큼 늘어났냐면 요면적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면적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선생님 계산해 봤더니 120달러 맞네. 여기 120달러. 아니 계산해 봐도 되고요. 일단 정답은 4번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 자,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여기자. 여기서 한번 끊어 봐. 그러면 2달러 곱하기 50개. 그래서 이게 100달러고요. 요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2달러 곱하기 20개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0달러에서 120달러 맞죠? 그럼 120달러 증가한다. 정답 4번이지. 그럼 일단 4번 정답 됐고요. 자, 이제 5번 볼게. 자, 5번이 왜 틀린지 보면 그럼 T 플러스 1식이 각국의 X제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T기에 비해 160달러 증가한다? 자, 그럼 이제 판매 수입을 물어봤는데 그럼 T기의 판매 수입과 T 플러스 1기의 판매 수입을 알아보면 되잖아. 그럼 먼저 T기의 판매 수입은 중요한 게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이야. 그러면 국내 생산자는 T기에는 6달러에 50개를 팔았죠. 6, 5, 30, 300. 하지만 T 플러스 1기는 8달러에 70, 87에 56, 560. 따라서 160달러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60달러 증가하겠죠.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주어진 조건이 결국 뭐냐면 요 상황을 풀어 쓴 거야. 요 상황을 풀어 쓴 거니까 여러분은 역으로 풀어 쓴 상황, 제시문의 상황을 보고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12번 정답 4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 이제 우리 1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자,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각국에서는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여러분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총수요가 증가할 거고 수입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생산비 부담이 증가해서 자, 총공급이 감소하겠지.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은 결국 뭐겠어? 국민경제 모형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자, 우상향하는 총공급의 상황에서 자, 총수요 증가하고 총공급이 감소해서 물가가 급등한 상황이지. 이에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운영, 지급준비율 조정, 여수신 정책 등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바로 긴축이 됩니다. 바로 긴축이 됩니다. 그러면 긴축이 돼서 여러분 이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일반적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께도 우리 수능 앞두고 좀 이제 문제풀이 이제 더 이상 언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본 개념 강의로 언급할 기회가 없어서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언급을 하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 미국이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느 순간 이제 딱 물가가 억제됐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테니까 그럼 그때 이제 경기가 이제 좀 지금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때부터 좀 풀릴 테니까 그럼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떨어질 때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장 이슈가 이제 집값이잖아요. 부동산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물가가 어느 정도 올해 말 또는 내년쯤에 물가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기준금리가 부동산 물가가 잡혀도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 하더라도 내리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기조가 몇 년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미국이 실제로요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
미국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계가 끔찍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대 후반 그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기준금리가 20%대까지 올라갔다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미국이 7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어.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을 간주하고 기준금리를 다시 낮췄거든. 근데 그 다음 몇 년 뒤에 다시 물가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물가 억제가 된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몇 년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현재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은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 용어를 알아놔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더블딥이라는 건데, 자, 경기가 침체에 빠졌죠. 근데 경기 부양을 했어. 근데 다시 경기가 살아났다가 똑같은 거야.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났네. 그래서 다시 긴축으로 전환했더니 다시 바닥을 찍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두 번 찍는 걸 더블딥, 이중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잦아든 것 같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경기가 살아난 것 같았다가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1번. 기억은 물가 크게 상승은 총수요의 우측 이동이지. 총수요 곡선 좌측 틀렸고, 총공급은 좌측 이동이죠. 우측 이동 틀렸고. 자, 그럼 3번.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지은 긴축에 해당한다. 정답이죠. 돼요? 3번 딱 떨어지고. 4번. 자, 니은에 포함된다. 4번.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한 지은 틀렸죠.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니은에 포함되고. 5번. 자, 니은 긴축정책은 긴축통화정책은요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13번 문제 3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표는 각국의 T년의 15세 이상 인구를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으로 구분한 후에 연령층별로 계산한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냅니다.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30세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는 30%에서 T 플러스 10년에 20%로 감소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0%에서 20%로 감소하면 전체가 100%니까 30세 이상 연령층은 70%에서 80%로 변하겠지. 근데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대. 그럼 여러분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야? T년의 15세 미만 인구가 30%면 몇만 명? 300만 명이었다가 1000만 명 중에 30%, T 플러스 10년에 20%로 변동하면 200만 명이 되는 거고, 그럼 30세 이상 연령층은 70%에서 80%로 변하는데 1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30세 이상 연령층, 15세 이상 인구 중에 30세 이상 연령층은 7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변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또 봐봐. 그리고 연령층별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도 변함이 없대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인데 30세 미만 연령층이 T년에 300만 명. 그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 50% 하면 3,5,15에서 15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200만 명으로 바뀌면 경제활동 참가율 50% 변함이 없으니까 250에서 100만 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T년에 150만 명, T 플러스 10년에 100만 명. 그리고 마찬가지야.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지. 그러면 T년에는 700만 명 중에 60%, 67에 42에서 42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고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그 다음에 68에 48에서 48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이잖아. 그럼 실업자의 수는
150만 명 중에 10% 15만 명에서 100만 명 중에 10% 10만 명으로 변하는 거고요. 자, 420만 명 중에 5% 480만 명 중에 5% 하면 실업자 수가 나오겠지. 또 하나, 실업률 더하기 취업률이 합이 100이니까 실업률이 10%면 취업률은 90%고요. 실업률이 5%면 취업률은 95%가 됩니다. 그럼 1번 T년에 30세 미만 연령층에서 실업자 수는 15만 명이죠. 10만 명이 아니라 15만 명이고, 그럼 2번. 자, T년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그럼 T년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30세 미만 연령층, 여기 있네. 경제활동 이거죠? 그럼 150만 명,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420만 명에서 580만 명이 아니라 570만 명이 되죠. 이건 틀렸고. 자, 그럼 3번. 자, 3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T 플러스 10년에 자, 전체 취업자 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쉽게 구하는 방법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일단 우리 T 플러스 10년이니까 6이잖아. 그러면 T 플러스 10년의 전체 취업자는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빼주면 취업자가 됐지. 왜냐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니까. 자, 그럼 이제 100에서 100명 단위가 우리 몇 명이었어? 100만 명이죠? 그럼 100만 명에서 이때 실업률이 10%면 실업자가 10만 명이니까 나머지 90만 명이 취업자니까 일단 90만 명 더하기, 그 다음에 자, T 플러스 10년의 경제활동 인구가 480만 명이야. 근데 그 중에 5%가 실업률이니까 실업자 수는 24명을 빼주면, 그럼 24명 빼주면 얼마 되니? 24를 빼주면 456이 되겠죠? 그럼 90만 더하기 456만 이렇게 하면 546만 나옵니다. 그래서 540만 명이 아니라 540만 명보다 많죠. 3번 틀렸고. 그럼 4번. 그럼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낮다. 여러분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구하겠어? 어차피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잖아. 그러면 T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570, 그리고 T 플러스 10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580. 그럼 1000만 명분의 570만, 1000만 명 중에 580만 하니까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높다가 나와야죠. 4번 틀렸네. 그럼 맞으면 5번. 자, 그럼 이제 전체 고용률은, 여러분 전체 고용률은요 다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전체 고용률은요 취업자 수만 알면 되지. 왜?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니까. 그럼 T년의 전체 고용률과 자, T 플러스 10년의 전체 고용률인데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그러면 굳이 다 전체 고용률을 구할 필요 없이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니까 취업자 수가 늘었나 줄었나만 보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실업률이 T년에 자, 실업률은 몇 퍼센트냐면요 10%입니다. T년의 실업률은 10%고 30세 미만 연령층에서 10%고요.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5%죠.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T년에 570이지. 그치? 그럼 T년,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150 곱하기 90, 그 다음에 420 곱하기 95.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100 곱하기 90, 그 다음에 여기는 480 곱하기 95. 그러면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이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따라서 전체 고용률은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높다.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틀린 거 확인했으니까 5번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서 계산해서 더해보면 고용률, 취업자 수는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5번 전체 고용률은 T 플러스 10년이 T년에 비해 높다 확인하시면 돼요. 전체니까.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5번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찾는 거야. 주제는 X의 시장 변동 분석하기인데 수행 과제입니다.
자, 기본 조건 하에서 XZ 시장의 변화 요인에 따른 변동 결과를 서술하는 건데, 자, 기본 조건은 X에서 Z는 모두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XY는 대체, XZ는 보완. 자, YZ는 관계가 없고요. XZ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시에 변동할 경우에 변동폭은 같다. 돼요? 자, 그런데 X 시장에서 가완화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균형 가격은 변함이 없고요. 총잉여는 감소했대. 여러분 생각해봐. 현재 XZ 시장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균형이야. 자, 근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을 했고 변동폭이 같아. 그런데 가격은 변함이 없어. 그럼 가격이 변함이 없다는 건 새로운 균형 가격이 여기나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런데 총잉여가 감소했어.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은 변동했는데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완화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수요 감소와 자,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변동폭이 같다. 돼요? 그러면 자, 일단 XZ 시장 변동 분석하기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X와 Y는 대체 관계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YZ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관계는 XZ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럼 이거 맞고요. XZ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XZ 공급이 감소하겠죠. 수요 공급 감소 정답 1번. 끝. 돼요? 그럼 2번. 확인. 여러분, ZZ는 XZ와 보완 관계지. 그러면 ZZ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 관계는 XZ 수요 감소는 맞는데 생산 기술 향상은 공급 증가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XZ 생산 기술 향상 공급 증가 틀렸고 ZZ 가격이 하락하면 ZZ가 보완제니까 여러분 2번에서는 상승이었지? 근데 이번에 하락이니까 ZZ 가격이 하락하면 ZZ 수요가 증가하니까 틀린 거고요. XZ 생산 여건이 하락하면 공급 감소. 이건 맞네. 4번 수요자가 증가하면 수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 원료 가격 하락, 공급 증가 틀렸죠? 5번 선호도 증가, 수요 증가 틀렸고 생산자 수 증가, 공급 증가 틀린 거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15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1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6번입니다. 각국은 XZ와 YZ만 생산합니다. XZ는 최종재로만 사용되고 있는 YZ. XZ는 최종재로만 사용되고 YZ는 XZ 중간재로 사용됩니다. XZ 한 개 생산에 YZ 0.5개가 사용되는데 표는 연도별 각국의 XZ 생산량, XZ 가격, 그리고 YZ 가격을 나타내고요. 자, 기준 연도는 T년입니다. 일단 생산된 XZ는 그에 모두 사용되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는 없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 T년이 기준 연도죠. T년의 명목 GDP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GDP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잖아. 그래서 생산량이 300억 개고 가격이 1달러니까 곱해주면 3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300억 달러입니다. 2번. 자, T 플러스 1년. XZ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여러분 봐봐. 자, XZ 생산량이 이제 320억 개야. 그치? 근데 부가가치를 물어봤는데 가격이 1달러니까 320억이 총수입이죠. 근데 중간재를 YZ를 개당 0.5개니까 160억 개를 1달러에 투입했죠. 따라서 320 빼기 160 하면 부가가치는 160억 달러에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 공식은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을 빼준 거. 돼요? 이번 정답이고. 자, 3번 보면 그럼 T 플러스 2년의 경제성장률은? 여러분 지금 보면요. 결국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로 기준연도가 T년이고 생산량 변화로 측정하지. 근데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의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그런 경제성장률 플러스지만 T 플러스 1년 대비 T 플러스 2년의 생산량의 변화가 없고 가격만 상승했잖아.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0%죠. 틀렸고. 4번. 자, YZ 생산량은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 20억 개 더 많다. 여러분 YJ 생산량은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 자 여기서는 300억 개 생산에 한 개당 0.5개니까 150억 개가 아이고 그치? 0.5개니까 150억 개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160억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20억 개 더 많다가 아니라 10억 개 더 많다죠. 그렇죠? 틀렸고. 그래서 주의할 거 생산량이 달라. T 플러스 1년과 T년이.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선택지 5번을 보면 그럼 명목 GDP는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이 같다. 여러분 명목 GDP T 플러스 1년은 320 곱하기 1달러지만 T 플러스 2년은 320 곱하기 2달러니까 같다가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자 16번 이렇게 정리됐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X와 Y만 생산하는 각국과 을곡에서 X장기 생산의 기회비용과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X장기 생산의 기회비용을 봤더니 각국은 Y제 1.5개고 을곡은 Y제 0.5개로 을곡의 X장기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잖아. 그러면 을곡은 X제 비교의가 있어서 X제에 특화하는 거고 갑국은 YJ 비교의가 있어서 YJ에 특화합니다. 돼요? 그 선택지가 5개인데 아이고 선생님 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좀 그릴 칸이 있나 이쪽에다 좀 그릴게요.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자 을곡의 생산 가능 곡선 한번 살짝 그려보자고. 그럼 그냥 YX야. 그 다음에 을곡도 YJ, XJ.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자, 일단 우리 기회비용 잡았어. 그러면, YJ 최대 생산 가능량. 그럼,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국의 YJ 최대 생산 가능량이 30개고, 을국의 YJ 최대 생산 가능량은 60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각국의 XJ 최대 생산 가능량과 을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을 잡아야 돼. 그럼 여러분 쉬운 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X제 한 개 기회비용이 Y제 1.5개라는 얘기는 X제 3개가 Y제 2개라는 거지. 아이고 다시. X제 2개가 Y제 3개라는 거잖아. 그러면 X제 2개가 Y제 3개니까 Y제 30개면 여기 X제 최대 생산량은 20개가 되는 거죠. 그럼 20분의 30, 2분의 3, 1.5고 역수로 가면 3분의 2, 0.67이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이에 반해 자, 을국에서는 X제 한 개 기회비용이 Y제 0.5개라는 얘기는 X제 2개가 Y제 1개지. 그럼 X제 하나는 Y제 2분의 1, 0.5잖아. 그럼 Y제 최대 생산량이 60개면 X제 최대 생산량은 120개가 되죠. 그럼 120분의 60, 2분의 1, 역수 2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과 을국은 비교의가 있는 제어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어디가 있어? 그치 교역하죠.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하고 X와 Y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할 때 을국의 Y제 소비량은 20개래. 여러분 생각해봐. 1대1로 교환했더니 을국의 YJ 소비량은 20개. 그러면요. 갑국은 YJ에 특화했고 을국은 XJ에 특화했잖아. 그러면요. 일단 1번부터 보자. 이거 좀 이따 보고. 갑국은 YJ 생산의 비교의니까 1번 틀렸죠. 갑국은 YJ 생산의 비교의. 그리고 2번. 자, 갑국은 XJ 10개와 YJ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볼까요? 각국은 X제 10개면 Y제 여기는 15개가 되니까 X제 10개와 Y제 20개 여기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생산할 수 없다. 돼요? 3번. 그럼 교역 후에 갑국의 X제 소비량은 몇 개냐? 그럼 여러분 봐봐. 교역 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국은 뭐에 특화하냐면 Y제만 특화하고 30개고 그 다음에 을국은 뭐에 특화하냐면
X제만 특화하고 120개란 말이야. 근데 교역 조건이 1대1인데 교역 후에 을국의 Y제 소비량은 20개? 그러면 을국은 X제만 특화했는데 교역 후 Y제 소비량이 20개가 되려면 갑국에서 Y제를 20개 받아와. 그러면 갑국은 Y제가 10개 남고요. 을국은 1대1로 교역하니까 X제를 20개 주겠지. 그러면 을국은 X제가 100개 남고 갑국은 X제가 20개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교역 후 갑국의 X제 소비량은 20개이지 10개가 틀린 거죠. 3번 교역 후 갑국의 X제 소비량은 20개다로 바꿔줘야 돼. 돼요? 그럼 4번. 그럼 이제 교역 전에 을국의 X제 소비량이 100개라면 교역 후 을국의 Y제 소비량은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에 더 많다. 다시 교역 전, 이거 우리 방금 한 거잖아. 방금 했죠? 그러면 갑국이 Y제 30개에 특화해서 20개니까 자 X제 20개 받고요. 자 Y제를 20개 받아오죠. 다시 X 20개 받아오고 30개 중에 20개 주니까 10개 남는 거고, 이에 반해 이제 을국은 Y제를 20개 받아오고 X제를 20개 주면 100개가 남는 상황. 맞죠? 100개가 남는 상황. 100개, Y제 20개. 그리고 Y제 30개에서 20개 주고 10개, 20개. 그쵸? 그러면 교역 전 을국의 X제 소비량이 100개라면 교역 후 을국의 Y제 소비량은 교역 전에 비해서 10개 더 많다. 여러분 보세요. 을국이 여기가 100개였어. 교역 전에는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100개가 되면 그때 20개가 주니까 그럼 Y제는 10개가 늘어나서 이때가 10개네. 그럼 여기가 X제 100개, Y제 10개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대1로 교환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을국은 X제 100개, Y제 20개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 교역 전에 요점 소비하다가 100개, 10개. 이제 교역 후에는 100개, 20개 소비하니까 Y제 소비량은 10개 늘어나지. 그래서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가 10개 더 많다. 맞는 선택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럼 마지막 5번 선택지 볼게요. 자, X와 Y의 교환 비율이 이제 4대3, 1대1이 아니라 4대3으로 바뀐대요. 그럼 갑국은 교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보자. 여러분 갑국은 Y제에 특화합니다. 근데 갑국의 Y제 기회비용은요. X제 3분의 2개야. 그러면 갑국은 Y제 하나를 수출하고 X제 3분의 2보다 많이 받아오면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 XY 교환 비율이 4대3이면 Y제 하나가 X제 3분의 4, 1.33개와 교환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보다 3분의 2개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익이 더 커지니까 1대1보다도 이게 더 이익이 커지는 거고, 국내 교환 비율보다 기회비용이 국내 교환 비율이니까 교역전 더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교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가 틀렸죠. 교역에 참여합니다. 이익이 더 커져. 알겠죠? 그러면 자, 1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앞부분은 평이했어. 근데 뒤로 갈수록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시간 좀 걸리죠? 자, 18번 문제. 자, 표는 각국의 연도별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하고요. 기준 연도는 T년입니다. 기준 연도는 T년. 그럼 일단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일은 뭐냐면 기준 연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자 한번 일단 실질 GDP 한번 써줄게. 자, 그리고 실질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니까 T년의 명목 GDP가 100이면 실질 GDP도 100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에 경제 성장 0%, 그럼 실질 GDP 변함이 없지. 그리고 또 0%, 100. 그리고 5% 그러면 105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 GDP는 100, 100, 100, 105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자 밑에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구해 볼게.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100, 100분의 110 곱하기 100, 110, 100분의 120 곱하기 100,
120 그리고 105분의 126 곱하기 100. 이거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했는데 얼마 나오냐면 120 나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00, GDP 디플레이터는 110, 120, 120. 돼요? 자, 그런데 명목이자율이 주어졌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뭐가 돼? 물가 상승률이잖아.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T년은 기준연도에서 구할 수 없지만 T 플러스 1년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지수분의 금년도 물가지수 빼기 전년도 물가지수 곱하기 100.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10%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자 10% 나오고요. 여기는 110에서 120으로 바뀌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9%가 나오고 여기는 물가지수가 120에서 120으로 변함이 없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0%가 나오죠. 그럼 또 하나. 자, 우리는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실질이자율이잖아. 그러면 옆에다가 실질 이자율을 써주면 명목이자율 8%에서 물가상승률 10% 빼주면 자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 2%고요. 8%에서 이거 약이지만 9% 빼주면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 자 1%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4%에서 물가상승 0% 빼주면 실질 이자율은 4%가 나오지. 그럼 1번 자 T 플러스 1년에 실질 이자율은 음액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실질 이자율은 음액값이 나오고 2번 T 플러스 3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려면 일단은 실질 GDP가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실질 GDP가 증가했잖아. 틀렸고 자 실질 GDP는 T 플러스 1년이 T년에 비해 크다. 자 실질 GDP는 T 플러스 1년이 T년과 같다. 100. 4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T 플러스 2년이 대략 9%, T 플러스 1년은 10%,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낮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자 물가 수준 볼게요. 자 물가 수준은 T 플러스 1년 물가지수 110이잖아. GDP 디플레이터. 그런데 T 플러스 3년 120 따라서 T 플러스 3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높다라고 해줘야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이 문제 아마 많이 틀렸을 거야. 근데 이거 선생님이 연습 많이 한 거죠. 그냥 우리 연습했던 대로 공식에 대입해서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18번 문제 정답 4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9번 문제야. 자, 가는 경상수지 항목 중 기억에 기록되는 항목. 근데 기억 보니까 상품, 서비스, 블랭크, 이전. 그럼 기억은 본원소득 수지고요. 그 다음에 이는 외환시장에서 니은 외화 공급 증가니까 자 본원소득 수지 중에서 수치가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 뭐 찾으면 되냐면 본원소득 수지의 수치 항목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 또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 투자소득 또는 투자수입. 돼요? 그러면 해외로 기부금 전단은 이전 땡 틀렸고요. 해외로부터 원자재 수입도 원자재는 재화 상품 수지고 그 다음에 주식 그치 이거지. 배당금은 투자 수익인데 수령했으니까 수치죠. 정답은 3번이죠. 4번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로 가야 되고요. 자 임금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본원소득 수지가 맞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임금 송금하는 거면 본원소득 수지의 지급이야. 본원소득 수지의 수치가 아니라 지급. 돼요? 따라서 외화 수요 증가 요인이 됩니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자, 그럼 19번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갑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자, 20번. 감은 현재 갖고 있는 100만 원 전액을 예금 A, 예금 B, 펀드 C, 펀드 D 중 하나에 가입하여 1년 후에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최대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화하는데 1년 후에는 만약에 원화로 예금을 했다면 달러로 환산해서 결국 달러 금액을 최대화하는 거야. 자, 예금 A와 펀드 C는 원화로 예금을 하는데 예금 A와 펀드 C는 원화로 그리고 예금 B와 펀드 D는 달러로 가치가 표시되고 거래됩니다. 그래서 자, 현재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A와 펀드 C는 일단 원화로 거래하고 그럼 1년 뒤에
환율에 따라 달러화로 환산하면 되는데 예금 B와 펀드 D는 달러화로 가치가 표기되고 거래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할 때부터 달러화로 거래를 해야 돼. 현재 $1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금 A, B의 연간 이자율은 각각 5%, 각각 3%고요. 단 A는 원화 표시, B는 달러 표시. 펀드 C도 원화 표시, 펀드 D는 달러 표시. 자, 펀드 CD의 수익률 및 $1 환율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경제 상황 1, 경제 상황 2. 자, 표는 가입 1년 후 경제 상황에 따른 펀드 CD의 수익률 그리고 $1 환율의 연간 변화율을 나타내고요. 단 경제 상황은 1 또는 2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가격은 1년이며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은 없다. 그럼 여러분 봐봐. 일단 $1가 현재 1달러에 1,000원인데 $1 환율 변화율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환율이 일단 하락한 거고요. $1 환율 경제 상황 2에서 $1 환율 변화율이 플러스 5라는 거는 플러스라는 거 5%라는 것은 환율이 상승한 거지. 그럼 1달러 1,000원에서 환율이 5% 하락했다는 얘기는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1달러에 950원이 된 거고요. 자, 환율이 5% 상승했다는 얘기는 1달러에 1,050원이 된 거지. 되니?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지금 원화 금액을 갖고 있어 투자했어. 그런데 이제 달러로 환산한다면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환산할 때 달러 표시 금액이 증가할 거고 환율이 상승하면 환전에 달러로 환산할 때 달러 표시 금액이 감소합니다. 달러 표시 금액이 감소해. 자,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둔 다음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예금 A에 가입할 때 기억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틀렸지. 왜냐면 일단 예금 A는 원화로 가입을 해.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자가 5% 발생하지만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달러로 환산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달러로 환산할 때 이 경제 상황 1에서 환율이 하락하면 오히려 달러 표시 금액이 늘어나서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경제 상황 2가 발생하면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지. 그러면 달러 표시 금액이 줄어든다고 환전했을 때. 그래서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가 틀린 거죠. 일정하지 않아요. 달라집니다. 환율에 따라. 그럼 2번. 자, 그럼 경제 상황 1을 가정할 경우 예금 A에 가입할 때보다 B에 가입할 때 기억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더 크다? 그럼 여러분 해보면 되잖아. 잘 봐. 자, 예금 A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예금 A에 얼마를 가입하냐면 100만 원 전액을 가입하죠. 그럼 원화로 가입하니까 1년 뒤에는 이자가 5%가 발생해서 얼마가 되냐면 원화 금액이 105만 원이야. 그런데 여러분 경제 상황 뭐죠? 여기 있죠. 경제 상황 1을 가정했잖아. 그럼 경제 상황 1을 가정하면요. 여러분 그전에는 100만 원이면 환율 1달러 1,000원일 때 얼마지? 그러면 100만 원이면 100달러지. 1,000달러죠. 100만 원이면 1,000달러인데 자, 지금은 이제 이자 포함해서 105만 원이 됐지. 근데 환율이 얼마로 바뀌냐면 1달러에 95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 105만 원을 950원으로 나눠주면 달러 금액이 나오죠. 그 선생님이 그래서 150만 원을 105만 원을 1달러의 환율 950. 그래서 950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나오냐면 1105 달러 나옵니다. 그럼 1100달러 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A는 1100달러인데 자, 예금 B는요. 그냥 달러로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예금 B는 그냥 달러로 가입하기 때문에 자, 처음에 1달러에 100만 원 전액인데 환율이 1달러 처음엔 1,000원이었으니까 결국 1달러 1,000원 하면 1,000달러가 되죠. 그러면 1,000달러에 가입을 했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가 발생하냐면 B는 3% 이자율이 발생하니까 여기 더하기 30달러가 이자. 그리고 그냥 달러로 환산된 거잖아요. 이미 달러 금액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1,030달러가 돼서 A에 가입할 때가 B에 가입할 때보다 기억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A에 가입할 때보다 B에 가입할 때가 더 크다가 틀린 거죠.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됩니다. 자, 3번 봐봐. 이번에는 자, 펀드 C에 가입을 한대. 자, 펀드 C에 가입을 하고
경제 상황 2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펀드는 C는 어디 있어요? 펀드 C는 원화로 가입하지. 그럼 펀드 C에 원화로 100만 원을 가입했더니 경제 상황 2가 발생하면 원화 금액이 90만 원이 되지. 그쵸?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달러로 환산해야 되잖아. 그럼 그때 환율이 얼마냐면 1달러에 1,050원이야. 상황 2는. 그럼 1,050원으로 나눠주면 자, 몇 달러가 되냐면 선생님 이거 계산해 봤는데 857달러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럼 여러분 900달러보다 작죠. 결론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당연히 딱 봐도 여러분 1,050으로 90만 나눠주면 900달러보다 작은 금액 나오겠지. 따라서 900달러보다 크다가 틀린 거야. 자, 4번. 자, 모든 상품의 선택과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 C에 가입을 하고 경제 상황 1이 발생할 경우 기억이 가장 크다. 일단 여러분 당연하죠. 이유는 뭐냐면 예금 A와 B는 수익률이 5% 3%밖에 안 되는데 펀드 C는 수익률이 10% 또는 마이너스 10%. 근데 상황 1이 발생하면 10%잖아. 그쵸? 그럼 일단 수익률이 제일 크고 거기다가 상황 1이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늘어나 더. 1달러 1,000원일 때보다 1달러 950원 할 때 달러 금액이 더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때가 달러 표시 금액 뭐였죠?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오는 거야. 크게 나오는 거. 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고 마지막 5번 선택지를 보면 자, 모든 상품 선택과 상품을 고려할 때 펀드 D에 가입합니다. 근데 펀드 D는 어디 있어? 달러로 가입하지. 그럼 여러분 펀드 D에 가입을 했어. 그럼 여러분 펀드 D에 가입을 하면 일단 100만 원 전액이니까 1,000달러 가입이 될 거고요. 근데 경제 상황 2가 발생하면 950달러가 되잖아. 950달러. 그러면 이게 기억. 달러 환산 금액이 가장 작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 900달러 미만 있었잖아. 몇 번 선택지였죠? 자, 3번 선택지에서 펀드 C에 가입을 하고 경제 상황 2가 발생하면 900달러보다 작았지. 근데 이거는 950달러니까 이때가 가장 작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20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우리 9월 평가원 수능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여서 좀 여러분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수능 잘 보는 거죠.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고요. 수능 그날까지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끝까지 여러분 응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